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 이 놀라운 예배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3시간입니다. 그래서 2시간은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에 대해서 다루고, 마지막 1시간은 우주와 지구를 설계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설계적 증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은 학교의 그 공교육을 통해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특별히 그거를 과학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하게 되고 또 의심을 품게 되고 실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그 타임지에서도 여러 차례 생명의 기원에 대한 논쟁을 다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진화되어진 어떻게 보면 동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는가 하는 주제를 많이 이렇게 다뤘습니다. 오늘 제가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다루는 그 진화론의 내용들을 갖고서 진화론의 실체에 대해서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제 학교 교육에서나 지금 이제 과학 분야에서 보게 되면 과학이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매장시켰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두 주자 중에 한 분이 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진화론자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진화론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서점에 가시면 베스트셀러 칸에 대부분 리차드 도킨스의 책들이 진열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과 그 여러 번의 그 디베이팅 논쟁을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존 레녹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 교수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분이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책이 이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 탄생의 비밀, 과연 빅뱅인가 창조인가 하는 주제를, 이 작은 책입니다만은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책자입니다. 이 두 분이 공개적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쟁 제목이 뭐였냐면 과학이 하나님을 매장시켰는가 하는 주제를 갖고서 논쟁을 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가시면 존 레녹스라고 치시면 형제님이 대학이라든지 또 공개적인 그런 세미나에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그와 같은 동영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이제 책을 좀 보시는 분들을 서가에 보게 되면 진화론 1세계 책들이 있습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그 다음에 리차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 대학원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참 인격적인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에게 수업을 하기 전에 항상 제 연구실로 오라 해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제자가 저에게 책을 선물했는데 그 책이 만들어진 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누굴 만들었다는 겁니까? 신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딱 받으면서, 제가 이미 읽은 책이기 때문에
그 제자에게 내가 이미 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만드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다시금 복음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우주에는 신이 없다. 이런 것들이 요즘 인문 교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존 레녹스 형제님의 그 논증 하나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과연 과학이 창조주 하나님을 매장시켰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제 제가 소개했던 DNA가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왓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인간 게놈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전에. 근데 이분은 이제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과학자인데, 이분은 지금 현재 인간 게놈 연구소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오바마 정권에서 미국 국립 보건원장을 지냈던 사람이고, 사람의 그 게놈을 작성하는데 책임을 맡았던 분입니다. 자, 보시면 두 사람의 이력이 어떻습니까? 매우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다시피 최정상급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보면 왓슨은 무신론자예요. 근데 프란시스 콜린스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뭐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과학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현대과학이 창조주 하나님을 매장시켰다면 최정상급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 콜린스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과학자들 집단에서 그런 기타를 들어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간증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간단한 이 논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의 세계관의 문제며 결국 믿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윈이 그 종회기원을 써서 진화론을 논리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과학 분야에서 하나 논쟁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찰스 다윈이 임종 전에 어떤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서 회심하고 죽음에 이르렀다 하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에 대해서 철저한 확신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다윈은 회심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과학계에서 논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형제 중에 인도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19세기에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형제님들의 일생, 삶을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분 형제님씩 그 삶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읽다 보니까 제임스 패건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있는데, 이 형제님이 일대기를 제가 읽다 보니까 그게 찰스 다윈이 나오는 겁니다. 찰스 다윈이 나오는데 1880년에 찰스 다윈이 살았던 그 다운해라고 하는 마을에 형제님이 이사를 했습니다. 가만히 제가 이제 따지고 보니까 찰스 다윈이 언제 임종했습니까? 1882년에 임종했죠. 임종하기 2년 전에 제임스 패건 형제님이 찰스 다윈이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형제님은 이제 전도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매일같이 캠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캠프를 하는데 천막에서 하는데 이제 밤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막 안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로 옆집이 찰스 다인이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패건 형제님이 이제 그 찰스 다인에게 가서 당신의 그 넓은 독서실을 우리 계속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오늘 저녁 허락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인이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패건 형제님이 찰스 다인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서실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전도를 위하여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겠는지 물어봅니다. 그렇게 찰스 다인한테 얘기했더니까, 그러자 그 유명한 자연주의자는 다음과 같은 답신을 보냈습니다. 친애하는 패건 씨, 당신은 독서실 사용에 대한 허가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그곳을 쓸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한 모든 것보다 당신이 몇 달 동안 행한 집회가 이 마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찰스 다인의 집에 굉장히 넓은 독서실이 있었습니다. 그 독서실을 마을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독서실에는 어떤 책들로 가득해 있겠습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진화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했습니다. 뭐라고 계몽했냐면, 모든 생명체는 우연히 저절로 물질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삶을 주체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거를 계몽하는데 그 독서실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찰스 다인은 오랜 시간 동안 그걸 했지만은 마을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패건 형제님이 이사 와서 짧은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전도 집회를 열면서 마을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걸 찰스 다인이 목도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결코 알코올 중독자를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봉사를 통해서 이 마을에 이제는 한 명의 술꾼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제 그 독서실을 당신에게 건네드리는 즐거움을 제게 선사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어느 날 밤 우리가 그것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할 만큼 당신은 아주 너그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찰스 다인. 그래서 결국은 찰스 다인이 자기 집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독서실을 패건 형제님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얘기가 거기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계속 이어진 집회들에 가끔씩 다인의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그 집안의 몇 명은 정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다운회에서 복음 집회를 가질 때 다인 집안 사람들은 저녁 식사 시간을 변경해서까지 참석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다인 집안의 오래된 집사 파슬로우가 하나님께 회심하여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집의 가사 책임자인 세일즈 부인 또한 빛으로 인도되었고 다른 이들 몇 명도 그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인의 딸이 있는데, 이 리치필드라고 하는 딸이 그 자기 어머니에 대한 관련된 그런 편지, 이런 것들을 그 편집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찰스 다인의 아내가 그 딸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81년 2월에 그녀의 어머니인 에마 다인이 다운회에서 보내온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눈에 띄는 인물인 그 마을의 대장장이를 언급하는 문장과 보충 설명이 이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찰스 다인의 아내가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패건 만세. 그는 다운회 마을의 유명한 술골의 노인이었는데 1881년에 패건을 통해서 회심했단다. 이런 이제
놀라운 얘기들 있어서 제가 이 책을 복사해서 창조과학회에다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 임종 전에 어떤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가 회심하고 임종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일화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왜냐하니까 찰스 다윈의 그 섬겼던 그런 집사들이 회심하고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모임 가운데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임종 직전에 구원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회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은 창조와 진화 중에서 무엇을 믿으십니까? 사실 무엇을 믿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사실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있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세대들의 갈등을 좀 이해합니다. 저희 딸이 있었는데 이제 유치원에 가서 이제 막 글을 이제 깨우치는데요. 오늘 보니까 아주 작은 조그만한 책을 그걸 뭘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하고 딱 봤더니까 포켓몬스터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백과사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쭉 봤더니까 이제 피카츄가 진화되어 뭐가 됐죠, 학생들? 라이츄가 되고요. 우리 이제 학생들하고는 제가 의사소통이 돼요. 그 어린아이가 글자를 익힌 다음에 백과사전을 보면서 그걸 애우고 있는 거예요. 제 딸이 말입니다. 피카츄가 진화되어 라이츄가 되고요. 뭐 라이츄가 진화되어 뭐가 되고요. 이 어린아이가 이제 글을 깨우쳤는데 이제 진화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인지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딱 봤더니까 피카츄가 진화되어 라이츄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 한 생명체가, 한 개체가 성장하면서 형태가 바뀌죠? 예를 들어서 올챙이가 성장하면서 뭐가 됩니까? 개구리가 되죠. 자, 그러면 올챙이가 진화돼서 개구리가 됐다고 합니까? 아니죠. 우리 학생들은 아니라고. 자, 한 올챙이가 성장하면서 개구리가 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생물학적 용어로 변태라고 합니다. 생물학적 용어로. 변태,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형태가 변했다는 겁니다. 진화는 뭡니까?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뀌는 게 진화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 내에서 형태가 바뀌는 것은 진화가 아니고 뭐예요? 변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뭐예요? 피카츄가 변태되어 뭐가 된 겁니까? 라이츄가 된 건데 사단은 거기에다가 변태라는 단어 대신 자연스럽게 뭘 끼워놓은 거예요? 진화를 끼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아이가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진화라는 단어를 습득하게 되고 모든 것들은 진화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뭐에 대해서 굉장히 환장을 합니까? 공룡에 대해서 환장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공룡은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등치를 가졌는데 뼈 하나가 어떻습니까? 사람 키보다 더 큰 그런 뼈를 가졌는데 지금은 다 멸종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가 공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공룡에 관련된 책자를 선물합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장 딱 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옛날 아주 옛날에 사람도 살지 않았던 시대에 누가 주름을 잡았어요? 공룡들이 주름을 잡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진화론적 연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룡이 먼저 존재했고 그들이 멸종한 다음에 누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자, 진화론을 학생들이 언제부터 배울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웁니다. 몇 년 전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층과 하석을 배우면서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땡겨졌어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금 지층과 하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우면서 교사 지도서에 보게 되면 뭘 얘기하냐면 공룡을 통해서 아이들이 매우 매력 있게 여기는 공룡을 통해서 지층과 하석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모든 것들이 진화의 결과다 하는 것을 습득하도록 교사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누구로부터 진화론은 배웁니까? 권위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진화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로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진화론을 보시게 되면 물질에서 우연한 기에 생명체로 진화됐답니다. 이 진화를 무슨 진화라 합니까? 화학 진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생명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고등하고 더 기능적인 동물로 진화됐다는 겁니다. 이걸 동물 진화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원숭이와의 그 공통 조상으로부터 그 다음에 원숭이나 사람으로 진화됐다는 겁니다. 이 진화를 뭐라 합니까? 인류 진화라고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에서는 이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우주진화, 화학진화, 생물진화, 인류진화,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동물로부터 진화됐고 사람은 동물에 불과하다,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최초에 뭐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은 뭐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물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물질로부터 왔기 때문에 물질로 돌아가고 끝난다. 사람에게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뭐로부터 온 겁니까? 동물로부터 왔기 때문에 동물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화론은 과학 시간에 배웁니다만은 과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뭘 다루고 있죠?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진화론자 중에 프로바인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냥 이 진화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의 진화 생물학에 대해서 요약을 한다면 결국 진화론을 믿게 되면 누구도 없고요, 하나님도 없고 목적도 없으며 목표를 지향하는 어떤 종류의 힘들도 없고 죽음 이후에 뭐도 없다. 생명이란 없다.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도 없고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도 없으며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없다.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인가. 자기가 진화론자이지만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인간이 허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오해가 뭡니까? 진화는 어느 책에서 배웁니까? 과학책에서 배우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창조는 어느 책에서 배웁니까? 성경에서 배우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과학적인 증거는 창조와 진화 중에 뭘 더 지지할 거라 생각합니까? 진화론을 더 지지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이라는 오해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보고 정말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굉장히 유별난 아이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이과를 지원했기 때문에 생물 1, 2를 배웠습니다. 그때 이제 생물 선생님이 진화론을 가리키면서 진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이런 과학적인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한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를 딱 지목하면서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진화론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진화론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우주 만물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거밖에 제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저에게 한 말씀이 이겁니다. 세계인의 권위 있는 과학자나 과학적인 증거들은 다 진화론을 지지하는데 어떻게 일개 학생이 진화론을 불신할 수 있느냐?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과학 분야의 공부를 하면서 봤더니까 2001년에요 과학자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깨알같이 보이는 것이 과학자 이름입니다. 과학자 100명이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맨 앞에 쓴 사람이 이 노벨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헨리 셰퍼라고 하는 생화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방문해서 서울대나 여러 기관에서 이 변증을 했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이름을 올리면서 성명서를 내는데 성명서 제목이 뭡니까?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최고의 과학자들이 볼 때도 진화론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생명의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에 우리는 회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을 지지하는 증거를 주의 깊게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그와 같은 성명서를 2001년에 냅니다. 제가 더디져 보니까 2007년에 700명의 과학자들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현재 제가 뒤져보니까 지금 이제 인터넷에 가시게 되면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본인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박사학위, 어느 대학에서 박사학위, 어느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았는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자기의 그 대학 소속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아무나 서명을 못 하더라고요. 생물학이나 화학이나 수학, 공학, 컴퓨터과학 분야 중에서 반드시 박사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사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라고 해서 의학 박사라 해서 다 사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현재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중에 이 서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이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몇 명 이상이 하고 있습니까? 1000명 이상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론이라고 정식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명서를 찾아보면서 딱 깼죠. 세계적인 권위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진화론 지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자들조차도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론이라고 정식으로 제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또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자, 중고등학교 과학책에서 얘기하는 진화론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화론이 맞다면 물질에서 최초로 생명체로 진화됐겠죠? 맞습니까? 그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식물과 동물로 진화됐고 최종적으로 사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생명체를 진화론에서 뭐라고 할까요? 제가 질문하는 건 대부분 스크린에 있다는 거예요. 공통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공통의 조상이 있다는 것의 증거로 배우는 것이 학생들이 이걸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본 적이 나는 전혀 없다, 이런 사람은 이제 과학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분입니다. 진화론자 중에 해켈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해봤더니까 물고기,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런 것들은 전부 척추를 갖고 있습니다. 자, 척추를 갖고 있는 동물을 뭐라고 할까요? 척추동물이랍니다. 뭐 과학이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 뭐 과학자 하면 움츠려 들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연구한 것은 뭐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세포가 분열이 되면서 이제 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배아라고도 하고 배자라고도 하고 배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 개체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태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해켈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척추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모습을 관찰해 봤습니다. 자, 관찰했더니까, 자, 최초의 배아의 모습이 닮았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너무나도 닮은 거예요.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과학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척추동물은 발생 초기의 과정이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이와 같은 현상은 척추동물의 여러 종류가 공통의 조상에서 진화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자, 어떻습니까? 논리 자체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앞에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도 닮았어요. 자,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하죠?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척추를 갖고 있는 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온 증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더 얘기해서 뭘 얘기하냐. 자, 우리 여기에서 보시면 사람의 배아의 모습에 목 부분에 주름 같은 게 보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목주름 같아요. 배아가 이렇게 C자로 구부러져 있으니까 주름인데,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붙이기 시작했냐? 아가미 궁이다. 뭐라고 붙였다고요? 아가미. 자, 그러면 아가미는 어떤 동물에게 있죠? 물고기에 있잖아요, 물고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사람의 배아가 성장하니까 뭐처럼 보이죠? 꼬리. 원숭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태아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켈이라는 진화론자가 뭘 얘기했냐? 진화 재연설을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화해온 모든 과정을 다 거친다는 거예요. 재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으로 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뭐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물고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요, 원숭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태를 갖춘 태아일 때부터 뭐다?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 이 해켈이라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개월 이전에는 낙태할 수 있다 하는 법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증거로 채택이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7개월 이전까지는 뭐기 때문에요? 그냥 동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물은 죽여도 된다. 그렇지만 사람의 형태를 갖춘 7개월 때부터는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법안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해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태아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어류냐 해파리류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세포 덩어리일 뿐이다. 우리가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도덕적이고 영적인데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아나 태아를 연구하는 사람을 발생학자라 합니다.
발생학자 중에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요, 배아 현미경이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배아를 정확하게 사진을 찍고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위에 있는 그림은 해켈이 그린 그림입니다. 해켈, 진화론자가 그린 그림. 이게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죠. 근데 밑에 거는 뭐냐면 배아 현미경을 통해서 실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닮았습니까? 자, 닮았습니까? 아, 이거는 배불뚝이를 완전 성형을 해서 비슷한 것처럼 완전 날조를 한 거죠. 자, 닮았습니까? 꼬리 부분이 없는데 꼬리 부분을 추가했죠. 자, 닮았습니까? 사람의 배아의 안쪽을 완전히 다 깔아냈죠. 지금 이제 발생학자들이 1997년에 와서 다시금 배아 현미경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보게 되니까 해켈이 제시한 그림과 실제 배아의 그림이 닮았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997년에 사이언스지에 실리면서 배아 발생도는 조작된 것이다 하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 스테븐 굴드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교의 그 진화론 선두주자 교수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타계하셨는데 1997년에 이 논문이 나오면서 학회에서 정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진화론이 맞다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거짓된 증거, 조작된 증거를 쓸 수가 있느냐? 이것은 과학자가 양심을 바른 것이다 하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스테븐 굴드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심함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진화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사이언스지에 실린 것을 제가 그대로 스캔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재발견된 위조, 해켈의 배아의 그림은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기로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밝혀졌어요. 제가 더 살펴보니까 2003년에는 미국에서 텍사스주 같은 데서는 교육위원회에서 해켈의 배아 발생들을 포함해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오류를 출판 전에 뭐 하라고요? 삭제하거나 오류임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언급을 하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97년에 이것이 발표가 되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2003년도에 왔을 때 미국의 교과서에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잘못된 증거다, 조작된 증거라는 것을 의해서 삭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림을 꼭 넣을 때는 그것이 조작된 그림이라는 것을 기록할 수 하도록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척추동물들의 최초의 배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은 것을 보면서 야,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해왔던 증거다. 교사로부터 배우고 있고 학생들은 거기에 머리를 끄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제 과학자 몇 사람이 이 논문을 전부 전문을 번역을 해가지고 교과부에 가게 되면 교과부 홈페이지 중에 뭐가 있냐면요, 교과서 중에서 검정 교과서 중에서 오류가 있으면 그 게시판에 올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전문을 번역을 해서 거기에다 교과부 게시판에다 올렸습니다. 배아 발생도는 조작된 증거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책에서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게시판을 유심히 계속 살폈습니다. 답글이 안 올라와요. 교과부에서 관리가 답글을 안 해요. 나중에 한 2달 뒤에 답글이 뭐라고 올렸냐면 너무나도 생뚱맞는 답글을 썼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종교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생뚱한 답변. 거기에서 질문한 것은 뭐냐면 과학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과학적으로 잘못됐다고 분명히 밝혀진 것을, 조작된 증거를, 그걸 삭제해달라고 하는 요청인데, 교과부 관리는 뭐로 몰고 가죠? 과학과 종교의 갈등처럼 몰고 가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과학책에 과학적으로 잘못된 것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 과학과 종교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일반인들은 뭐라 생각할까요? 자, 과학의 문제는 누구한테 맡겨야 한다? 과학자에게 맡겨야지 왜 교회가 나서느냐? 이런 논리로 항상 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기독교가 잘못했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중학교에서 한 4가지 그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를 다루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자님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